안녕하십니까.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매우 잘 읽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 읽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4주간 이 책에 대한 독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차치하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신청하시면 좋죠. 신청하면 좋은데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개념으로 이 책 프롤로그를 제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좀 길다 하더라도, 글자가 좀 많다 하더라도 한 번은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들 썸네일에도 보셨지만 이 책이거든요. 띠지에서 나오는 슬로건이 우리 마음을 좀 후킹을 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 시대, 우리는 더 똑똑해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린 더 똑똑해졌나? 제목을 보면은 이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어떤 유의 책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소제목으로 붙어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스마트폰, 인터넷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책인데, 비판을 하는 책인데, 뇌 구조를 언급하는 걸 봐서, 뇌과학적으로, 독서가 갖는 힘, 반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책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드커버지 책이라서 좀 비싸긴 한데, 한 번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 멘토링을 신청하신 분은 프롤로그를 이제 따로 제가 깊게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좀 입문 겸 이렇게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다, 스마트폰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나온 지는 2007년에 나왔으니까 13년이 됐고, 또 우리나라의 아이폰이 상륙한 건 2009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발전이 있어 왔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참 성장을 가져오느냐?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책이 나온 지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겁니다, 이걸 비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년이 흐른 뒤에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 얼마나 좀 창피한 책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책의 진가는 발휘되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두가 길었는데요. 곧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판 서문입니다. 2010년 퓨 리서치 센터가 저명한 사상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0%가 넘는 응답자가 2020년까지 인터넷 사용은 인간의 지능을 높일 것이며, 전례 없는 많은 양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진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다 는데 동의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능을 높일 거라는 거예요. 지능을. 2020년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한 10년 정도는 이 혁신의 바람 때문에 인간의 지능은 높아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2010년에 세계적인 석학들의 무려 80%가 그렇게 예측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2020년이 도래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똑똑해지지 않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지도 않다. 당연하죠. 이 책을 통해 나는 우리가 인터넷을 오해했던 이유를 설명해 보려 한다. 사고의 판단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우리 사고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노출이 돼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앞 광고, 무슨 뒷 광고, 이 컨텐츠 속에 스며든 광고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우리가 또 광고도 보고, 그러니까 TV를 보든 인터넷을 사용하든 유튜브 영상을 보든 우리는 광고나 아주 수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보의 시대가 아니라 검색의 시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딱 맥을 딱 짚는 게 뭐냐면, 정보의 양은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통찰이에요. 이 작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권 내내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 계속 보실게요.
인식에서 이해에 이르는 통로는 좁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은 하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정보를 성숙하게 온전히 이해하는 측면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정보에 노출되고 내가 그 정보를 인식했다, 이걸 똑똑해졌다,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선 공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인 어떤 정보의 인식이다, 인식. 그러나 이 인식과 이해는 약간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해에 이르는 통로는 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판단하고 연관성이나 가치를 따져보고 맥락을 파악하는 등 새로운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인내심과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인터넷,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이죠. 인터넷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내심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스크린을 들여다볼 때,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뭐 랩탑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하듯 자극에 의해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 집중력은 산산조각이 나고 사고는 피상적이 되고 기억력은 나빠진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권 다 읽어보시면 이 짧은 두 줄을 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뇌과학 자료나 작가의 어떤 사색이 들어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깊게 사색하는 부분에 뇌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뭐 내용을 여러 개를 읽고 이러면 사색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딴 데다 쓰는 거죠. 딴 데다. 오롯이 사색하고 숙고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해야 될 때는 이 부위를 쓴다고 한다면, 다른 부위를 쓰면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사고나 사색이 덜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뒷부분 보시면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시대와 함께 잘 나이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 책은 10년 전보다 오늘날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년이 지나도, 아니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더욱더 종속되면 종속될수록 이 책의 가치는 더욱더 살아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 자체의 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어요.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인데요. 미디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당연히 아실 겁니다. 마셜 맥클루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어떤 언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러면 왜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이 책의 작가가 미디어의 이해, 마셜 맥클루언을 소환을 했는지, 그리고 프롤로그는 이 책의 어떤 서머리, 이 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 책이 어떤 책이다, 이 책 내용에 대한 진액을 담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왜 맥클루언의 말을 인용을 하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의 이해의 핵심은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언은 선형적 사고의 소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과관계 중심이었던 우리 인류 사회가 상관관계 중심으로 갔다. 그리고 그 헤게모니가 이동했던 그 핵심 매개는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이 말을 했는데, 여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계속 볼까요? 맥클루언은 전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과 같은 20세기의 전자미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지배하고 있던 문자의 독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자의 독재는 종이책 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맥클루언은 전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종이책 매체의 어떤 문자의 독재라고 표현을 했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이 사람이 이 미디어에 의해서 이 한 권을 축약하면 되게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맥클루언이요.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핵심을 찌르는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컨텐츠를 메시지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뭐냐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떤 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플랫폼에서 흘러 들어오는 게 이제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플랫폼이죠. 어떤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이고,
유튜브가 이제 미디어, 하나의 미디어의 속성을 띠고 있다면 유튜브에서 우리가 여러 영상을 보는 그 영상들을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컨텐츠가 각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맥클론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고 미디어가 메시지다. 쉽게 말하면 플랫폼 자체가 메시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미디어, 종이책도 미디어죠. 그죠? 종이와 여기에 쓰여진 글씨, 인쇄된 어떤 인쇄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들마다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큰 상위 개념이죠. 종이책 자체도 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책, 인터넷, 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스마트폰, 이런 매체들 자체, 이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클루언이 단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지닌 변화의 힘을 인정하고 이를 지켜 세우는 일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그 변화의 힘이 지닌 위협, 그리고 이 위협을 망각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맥클루언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막 인정하고 지켜세우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디어의 이해란 책은 그와 동시에 그 변화의 힘이 지닌 위협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잊기 쉬운 맹점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미디어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 기술을 통해 전파되는 내용물, 컨텐츠죠. 즉 뉴스가 전달하는 사실이나 오락, 강의, 대화에 몰입하다 보면 기술 자체는 금세 잊히고 난다. 이 기술이 미디어입니다. 제가 종이책은 미디어라고 했는데 왜 종이책이 미디어일까요? 여기서 말하면 그러면 종이책이 기술이야? 기술이에요. 왜? 우리는 이 종이책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약 500년 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정보 습득의 민주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종이책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 혁신에 의한 하나의 어떤 기술적 발명품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이게 무슨 최첨단이야, 이게 무슨 기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책 미디어가 이제 그동안 한 500년 동안 정보 전달의 어떤 주요 매개가 됐다면, 전자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 전자 미디어에 거의 막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흡수한 게 몇십 년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런 TV에서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미디어 자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쉽게 간과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흔히 미디어의 효과의 장단점을 둘러싼 논쟁을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미디어가 전하는 컨텐츠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미디어 효과의 장단점을 따지고 들 때 사람들은 컨텐츠만 말하는데 컨텐츠가 아니다, 미디어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미디어 옹호자들이 있고 비판론자들이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보십시오. 스마트폰 혁신이다. 최재붕 작가는 이제 뭐라고 했죠? 아예 스마트폰 신인류다. 이게 전형적인 옹호론자입니다. 지식적 진보주의자예요. 근데 어떤 신기술이 딱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서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힘을 주창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팽팽한 긴장 관계가 약 20년 동안 논쟁이 있어 왔다. 이 책이 이제 이 프롤로그는 1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30년 동안 이런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이 논쟁이 갖고 있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 그러나 옹호론자나 회의론자나 얘네들이 주창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취향의 스타일 그리고 어떤 의견일 뿐이었다. 그러면 이 책은 뭐냐, 이 작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게 뇌과학적 데이터를 기반해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아니라 종이책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입니다.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보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많이 체크를 했는데 보세요. 맥클루언은 이 옹호자들과 회의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다. 결국 미디어 콘텐츠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가해지는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미디어 그 자체보다는 덜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게 진짜 엄청난 통찰이거든요. 숲을 본 거죠. 숲을. 그러니까 컨텐츠보다 결국은 미디어가 더 중요해진다. 미디어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대중매체는 우리가 무엇을 볼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뭘 볼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볼지를 스마트폰 자체가 결정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 이 매체가 과도하게 사용되면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까지 바꿔놓는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랭킹 뉴스 서비스 이게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얼마나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컨텐츠에 관심을 기울일 경우 미디어가 주는 더 많은 효과를 간과할 수 있다. 우리는 컨텐츠에 너무 현혹되거나 자극받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결국 기술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본인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 망각하고 간과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냥 기술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라는 지경까지 왔다. 이게 이 작가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자만심에 빠져 이미 일종의 뭘 받고 있다고요? 통제를 받고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런 인터넷 문화, 이 인터넷 미디어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매클루어는 이 같은 발상을 비웃으며 몽유병에 걸린 자의 말이라고 쏘아붙였다. 매클루어는 모든 새로운 미디어는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미디어는 인간을 변화시킨다. 그는 모든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 즉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식의 생각은 기계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한 태도라고 적었다.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미디어 컨텐츠는 정신의 감시견을 따돌리기 위해 도둑이 미끼로 던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인사이트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컴퓨터 스크린은 우리로 말하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스크린은 엄청난 물량과 편리성으로 우리의 의심을 쓸어버린다. 이 스크린은 하인 노릇도 충실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롤로그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밑줄 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차례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부와 2부가 나뉘어져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1부 같은 경우는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걸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실질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이책 읽기, 종이책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문자 매체가 발달을 했고, 종이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뇌에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2부가 이제 본격적입니다. 2부에서는 보시면 2부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지, 우리의 정신과 이성적 숙고의 어떤 그 기능, 인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성적 사고방식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게 구글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쓰여졌는데 구글을 이렇게 통찰하면서 비판하는 게 엄청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참 괜찮은 책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2020년 12월에 화요일마다 4주에 걸쳐서 8시부터 10시 반까지 4회에 걸쳐서 이 책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제가 이 신청 URL을 걸어 놓겠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제가 그 댓글을 다시 내릴게요. 이 댓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죠? 스마트 학부모님, 내 자녀가 좀 스마트폰을 너무 본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좀 한 번은 읽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렵진 않아요. 제 기준으로는 어렵진 않고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밑줄을 너무 많이 쳤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가 주장하는 이 논거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뇌과학 관련 논문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야, 어떻게 이걸 다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리고 그 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논지의 어떤 질감이라고 할까요? 통찰의 질감이 괜찮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에서, 이 출판사에서 어떤 광고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책임 사장님은 종이책 읽냐, 전자책 안 읽냐? 저는 전자책 안 읽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역시 내가 맞았구나. 전자책이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닌데, 여하간 이제 독서를 사랑하시는 분, 책 애서가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유의미한 통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근데 그게 꼭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결국 종국에는 우리가 문자 매체,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서 크리스천이라 하면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문화, 유튜브 문화에 우리가 종속이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뇌과학적으로도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닐 때도 좋은 효과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맘 같아서는 청소년, 청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무조건 읽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